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투자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론, 개발론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개발론이 문제가 못 푼다 하더라도 최소한 설명까지 끝나야만이 마지막 주에 감정평가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그래요. 몇 페이지? 요약정지 몇 페이지? 네가 해라. 이제 101페이지. 요약정지 10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투자론에서 가장 먼저 뭐였냐면 지렛대 효과 이런 걸 했었습니다. 기억나가 봐봐요. 지렛대 효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던가요? 위험을 했었습니다. 위험에서는 위험 처리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그다음에는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익했습니다. 수익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쓰는데 이론적으로는 요구 수익률, 계산 문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르다. 무엇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고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요구 수익률이 높아졌다, 위험이 높아졌다, 위험 할증이 높아졌다, 요구 수익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할인율을 적용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가치는 낮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에 있다. 기억납니까?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균 분산 결정법 했고,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변이계수를 사용했다. 기억나시죠? 변이계수는 위험을 뜻한다. 변이계수는 기대수익 한 단위당 위험도, 상대적 위험도를 뜻한다. 자,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을 했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총 5가지 배웠어요. 개념, 비체계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 체계적 위험 감소 무조건 X, 모든 위험 감소 X, 모든 위험해라 비체계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총 위험 감소시킬 수 있지만 총 위험 0까지 감소시킬 수 없다. 그게 개념이었고, 두 번째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위험 나눠진다. 모든 부동산 그러면 체계적 위험,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이니까 감소시킬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위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는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세 번째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상관계수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작게 해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 다르게 하세요. 자산의 수를 증가시킵시오. 그다음에는 상관계수 가지고 분산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데, 상관계수가 클수록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가 커지고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가 작아진다.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졌다. 상관계수가 양의 값, 플러스 값을 가졌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플러스 값도 있다. 단 플러스 1일 때만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투자 효과가 완전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분산 투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한다. 그러면 X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예, 이게 포트폴리오에서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분산 투자 효과 분석하는 거. 네 번째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효율적 전송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무차별 곡선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경사다.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연결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수익에서 최저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연결했다. 이 두 개를 묶으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연결했다. 이게 효율적 전선인데 효율적 전선은 무슨 보인다?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왜 우상향하냐고 물어본다. 우상향하는 이유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수익을 증가시키려면 위험을 증가시켜야 된다.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한다.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따라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기대순을 구하는 거. 자, 이게 투자론 전반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투자 분석으로 옵니다. 투자 분석으로 와서 투자 분석에서 첫 번째가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끝나고 나면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거. 근데 계산 문제 나오면 헷갈려 버리는 거.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두 가지 형태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처분시 현금 흐름, 가능총수부터 쭉 했었죠. 그러면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은 영업현금 흐름에서는 몇 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 7가지. 첫 번째 순서 암기하십시오. 두 번째 크기 비교 동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려사항. 작년에 고려사항이 나왔거든요. 자기 위의 것들은 다 고려사항이다. 유효총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은 자기 위의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 수지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여섯 번째가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 일곱 번째가 세후 현금 수지, 순용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계산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저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기 끝나고 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그것을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는 투자 분석 기법. 오늘 자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쭉 이제 가볼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크게 보면 세 파트로 공부해요. 첫 번째가 투자 분석 기법의 구분.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목입니다. 자, 101페이지 책 보면은 그럼 투자 분석 기법을 구분해서 왼쪽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 다른 말로 할인 기법. 오른쪽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다른 말로 비할인 기법. 이 다섯 가지 왼쪽에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다섯 가지 위에는, 왼쪽에 있는 다섯 가지 위에는 화폐의 시장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투자 분석 기법,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할인 기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순수내. 그래서 순형가법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공부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모순법, 내부 수익법 공부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 투자 분석기를 두 번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순형가법 등 이거 공부해야 되죠. 세 번째가 화폐의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그 다음에 단순 해수기한법, 회계적 수익률법. 자, 그래서 비할인 기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보자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순형가법부터 갑니다. 그러면 순형가법 공부할 내용. 자, 순형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순형가가 무슨 말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형가법의 개념은 어느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순형가를 산정한다. 그 부동산의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순형가법입니다. 자, 두 번째.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순형가의 개념과 계산 문제 물어보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를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순형가 이 개념 내지 않고 28회 때 순형가의 개념을 냈습니다. 그럼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 순형가에 대해서 계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순형가는 개념하고 계산 문제 중에서 올해는 계산 문제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 순형가가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왜? 어차피 안 할 거잖아. 얼마나 좋아? 공부 분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형가는 계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개념은요. 순형가의 개념은 들어올 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에서 나갈 꼴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다. 그래서 하나만 써볼게요. 순형가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뭘 차감한다? 현금 유출액의 현가. 저는 유출액 이렇게 하지만 시험은 유출액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지출액이라고 나온다. 지출액.
현금 지출액 투자 금액. 이거 유출액은 지출액, 현금 지출액 또는 투자 금액 이렇게 나온다. 현금 유입액인데 그냥 현금 유입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수입, 유입을 수입이라고 한다. 들어올 권리 상대는 금액 이렇게. 그러면 순영가에서 개념은 뭐 수입, 유입, 지출,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현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의미 됐죠? 그러면 여기 현금 유입의 현가를 다른 말로 현금 수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현금 지출의 현가, 총 수입의 현가 마이너스 총 비용의 현가. 자, 그러면 자, 주목하세요. 이 부동산에 순영가를 구해요. 순영가 구하는데 총 투자액이 여기 10억이다. 10억인데 이 중에서 지분 투자액이 5억이다. 5억. 그러면 순영가 구할 때 여기 현금 지출이겠죠? 현금 지출액은 10억을 쓴다, 5억을 쓴다. 자, 봐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총 투자액은 10억이고 지분 투자액 5억이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될 수가 없잖아. 이런다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순영가를 구하는데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현금 지출의 현가죠. 근데 유입은 지금 말하지 않고 있죠. 지출만 나왔잖아요. 두 개가. 그럼 여기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지출의 현가는 10억이다, 5억이다. 5억이다, 5억. 이거 순영가 내 입장에서 내가 이거 분산 투자할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 들어올 권리 상대는 금액, 내 입장에서 나갈 권리 상대는 금액 이렇게 해야 된다. 은행에서 5억 빌려와서 투자한다. 내 돈 5억하고. 그럼 여기도 투자한다면 나에게 들어올 것이 얼마냐면 나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수입의 현가, 총 비용 현가 나오죠. 거기서 총 수입은 나에게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총 수입이라는 소리야. 나에게. 이거 투자 분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지분 투자자.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올 권리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나갈 권리 예상되는 금액이고. 자, 이렇게요. 이게 지금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이라는 거 봐요. 이걸 현금 유입의 현가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이 현금 유입액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유입액은 몇 가지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영업에서 들어오는 거, 팔았을 때 들어오는 거. 그럼 영업에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 플러스 세후, 지분, 복귀액. 이게 나에게 마지막에 들어올 거잖아. 세금도 빼고 은행에다 준 것도 빼고 나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 복귀, 현가. 여기서 뭘 빼요? 지분 투자액을 빼잖아.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여기 총 투자액이 10억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 5억이 되는 거죠. 심각하지 말고 순영가는 들어올 권리 상대는 금액 현가, 나갈 권리 상대는 금액 현가.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세후 현금 수지 현가, 세후 지분 복귀 현가. 그러면 순영가를 구할 때 세전 현금 수지 가지고 합니까? 세후 현금 수지. 이 두 개를 묶으면 세후 소득이야. 세후 소득 이렇게 해요. 세후 소득. 그러면 세금 낸 다음에 소득의 현재 가치에서 지분 투자액을 차감하겠다. 이게 순영가다. 괜히 이제 지금 길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순영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 유입의 현가 알고 현금 유출의 현가 알면 된다. 무조건 계산 문제에서는. 그런데 현금 유출 현가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 준다. 그럼 뭘 안 준다? 현금 유입액 현가를 안 주고 뭘까지 준다? 현금 유입액까지 준다. 그러니까 순영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현금 유출 현가인데 근데 현금 유출 현가는 반드시 주게 돼 있다. 얘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만 알면 우리는 순영가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니까 순영가의 개념에서는 D 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계산 문제는 문제 풀이할 때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순영가법은 할인기법입니까? 비할인기법입니까? 할인기법이죠. 그럼 할인기법이면 할인율이 있겠네. 할인율. 순영가법에서 할인율은 뭘까? 요구수익률이다. 자, 책 101페이지의 하단부에 거기 이제 투자 결정 그 밑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으니까 순영가법에서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요구수익률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순영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지 우리에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내고 순영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OX.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니까 그렇게 출제한다.
순양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마다 다르다. 그게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여기서 이어지는 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인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졌다. 할인율이 높아졌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순현가 현재 가치는 이 순현가가 현재 가치거든요. 현재 가치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현재 가치 작아집니다. 수익성 지수는요.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투자 가치도요. 작아져요. 이게 다 현재 가치 개념이거든. 그럼 요구 수익이 높으면 순현가, 수익성 지수, 투자 가치 낮아진다. 근데 이렇게 하거든요.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현가, 수익성 지수, 투자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그럼 모두 X다? X가 된다. 자, 그럼 볼까요?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이다.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고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마다 다르다. 되셨죠? 그다음에 그래서 요구 수익인데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현가, 수익성 지수, 투자 가치는 전부 다 낮아진다. 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저기 위험하고 연결시켜봐요. 위험이 높은 부동산은 요구 수익이 높아졌다. 그럼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럼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있다? 반비례 관계있다. 위험과 가치 비례 반비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한 장을 넘겨봅니다. 한 장을 넘으면 순현가법의 특징 나오죠? 순현가법의 특징은 화, 가, 부, 모 그랬죠? 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현가법의 특징은 화, 가, 부, 모. 거기서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그다음에 가치 가산 원리가 성립한다. 부의 극대로 가져온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제가 5번은 말하지 않았죠? 5번은 별도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순현가법의 특징은 하, 가, 부, 모인데 이 중에서 순현가법만 적용되는 건 뭐다? 가하고 부다. 가하고 부. 가는 가치 가산 원리 성립. 부의 극대화. 그러면 이제 가치 가산 원리가 무슨 뜻이니까 안 물어봐요. 가치 가산 원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다만 순현가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물어본다. 그럼 순현가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고 나머지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그럼 몰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성립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OX. X. 뭐가 O야? X라고. O 하다가 지금 갑자기 놀래네. 순현가법만 가치 가산 원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성립한다. 그럼 틀렸잖아요. 순현가법만 되니까. 그럼 부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방법 나오죠. 순현가법이 부의 극대화를 가져오는데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결론이 달라지면 내부 수익률을 했을 때 부를 각대에 가져온다. 이렇게 한다고요. O입니까? X입니까? X. 무슨 방법으로? 순현가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거기 5번. 순현가법의 기타 특징에서 양가로 2번 봐봐요. 순현가법의 기타 특징에서 양가로 2번.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순현지 가치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현지 가치는 뭐한다? 낮아진다. 의미되고 있지요. 예, 됐습니다. 그 3번이 이제 가치가산을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 필요 없어요. 의미 필요 없고 순현가법만 가치가산을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좀 이따 할 말이 또 있습니다. 자, 순현가법의 특징 나왔고 이제 특징하기 전에 순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인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OX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이제 비교를 해요. 시험 지문에.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들어요. 그럼 이런 이유를 든다고 아직 안 배웠지만 저한테 아직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투자 수익률 가정에 있어서 이제 재투자 수익이라는 게 있다고요. 재투자 수익률 가정 측면에서 내부 수익률법이 순현가법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O입니까? X입니까? X. 무조건 순현가법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돼요. 왜 그러냐? 책에 그렇게 써졌다고 하면 돼. 무슨 말 됐죠?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좀 이따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순현가법이 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할 때 무슨 측면에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내부 수익률법이 더 우수하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 된다. 뭐가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자, 그게 순현가법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수익성 지수법으로 갑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순형가법의 동생이니까 얘는 더 문제가 되잖아요. 자,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서 뭐가 중요한데? 수익성 지수가 중요하다. 수익성 지수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이렇게 나눈 것이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뭘로 나눈 것이다? 현금 유출의 현가로.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뭘로? 현금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것이다. 그럼 끝나요. 뒤에 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분자부모 바뀌었는가 확인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기법입니까 아닙니까? 할인기법이죠. 할인율 필요하겠네. 할인율은 뭘까? 요구수익률이다. 그럼 이런 결론이 도달하죠. 순형가법의 할인율과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은 같다. 맞잖아요. 순형가법의 할인율은 뭐? 요구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 요구수익률. 그러면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익성 지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할인을 많이 해버리니까 현재 가치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이게 적어지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작아진다고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작아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할인율이 높아졌다, 요구수익이 높아진다. 그럼 이 금액이 작아진다고. 현금 유입의 현가가 작아진다고요. 그럼 현금 유입 현가가 작아지면 순현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 수익성 지수법의 특징. 합계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가치 가산 원리 성립하지 않는다. 부의 극대로 가지는 것도 아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자, 좀 있으면 또 순형가법과 약간 이제 비교를 또 할 겁니다. 문제를 풀이 과정에서요. 일단 수익성 지수법은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법은 투자 대상 부동산의 내부수익률과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만약에 내부수익률보다 요구수익률이 더 크다.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없다. 그 내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따진다. 그게 내부수익률법. 28회 달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의사 결정한다. OX, X.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한다.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에 써먹는다.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럼 내부수익률이 중요한데 내부수익률의 개념하고 계산 문제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부수익률 개념이 중요하고 수익성 지수하고 순형가에서는 순형가 개념, 수익성 지수 개념보다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여기 두 개. 순형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순형가, 수익성 지수 계산이 중요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 계산 문제는 딱 한 번 출제했고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 그럼 내부수익률의 개념은 연평균 기대수익률이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부수익률이 기대수익률인데 기대수익이라고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내부수익률의 개념은 거기 이제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스가 돼서 3개 나오는데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내부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든다. 그러면 순현가가 몇 된다? 0 된다. 그러면 수익성에서 몇 된다? 1 된다. 이걸 내부수익률. 다시요. 내부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현가 빠지면 틀린다. 그러니까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수익률에서는 무조건 현가는 말이 빠져버리면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순현가를 몇으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몇으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 한다? 내부수익률이라고 한다. 자, 이게 가장 중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할 거. 거의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28회 때로 가볼까요? 28회 때 내부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O입니까? X입니까? X.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내부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출제했다고 했는데, 이제 내부수익률을 계산해 볼 겁니다. 내부수익률을 계산한 게 아니라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면 돼요. 0, 1년 후 어느 부동산에 1억이 투입됐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요. 그럼 1년 후에 1억 2천이 된단다. 그럼 1년 동안 1억 2천 버는 겁니까? 2천만 원 버는 겁니까? 2천만 원. 그럼 여기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1억이 들어가면 2천만 원 벌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1억 2천 이렇게 해서 2천을 1억으로 나눈다. 곱하기 100을 해서 몇 퍼센트? 20%. 이게 내부 수익률이다.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안 나왔죠.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0, 마이너스 5천,
1년 후 6천. 그러면서 이 부동산 내부 수익률 구하라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기대 수익률. 이 부동산은 5천 원이 들어가면 1년 후에 6천 원이 된다. 1년 동안 얼마 번다? 1,000원 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 내부 똑같으니까 5천 원이 투입돼서 1,000원이 벌골 예상되니까 몇 퍼센트? 20%. 이게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풀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기본 바탕은 끝났고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하셔야 돼요. 세 가지 비교. 이 세 가지 비교가 요즘 잘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책을 몇 장을 넘겨볼 건데요. 몇 장이 한 장을 넘겨볼 건데 몇 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 내용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104페이지 내용이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4페이지에서요. 5번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 비교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가 우월하다? 순영가법이 우월하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막 설명 나오죠. 그 설명 나오는데 2번 부의 극대화 측면에서 순영가법만 부를 극대화시키잖아요. 내부수익법은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은 부의 극대화에 있으니까 순영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요. 재투자 순위를 가정해서 순영가법이 더 우월하고 가치 가산 원리 뭐만 성립? 순영가법만 성립. 근데 여기서 이 순영가법이 우월한 이유가 지금 4가지 나왔죠. 그 4가지 중에서 잘 나오는 게 이 3번이 잘 나와. 3번. 재투자 순위를 가정. 자,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밑에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의 관계 나오죠? 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A, B, C의 지금부터 순영가를 구해봅니다. 순영가. A의 순영가 1억, B는 8천, C는 6천, D는 마이너스 1천. D 부동산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D 부동산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순영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A, B, C 모두 다 순영가법으로 투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엔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를 구했는데 A는 수익성 지수가 1.1, B는 1.3, C는 1.2, D는 0.9. D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1보다 작으니까. 이번엔 내부 수익률. A 부동산의 내부 수익률이 11%, B는 12%, C는 13%, D는 9%. 그럼 여기 A 부동산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타당성이 있다, 없다? A 부동산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타당성이 있다, 없다? 모른다. 왜? 요구 수익률이 없으니까. 무조건 있다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만. 그럼 요구 수익률 여기다 줘야지. 10% 이렇게. 됐죠? 그러면 A 부동산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내부 수익률이 11%.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B, C 마찬가지고 D는 없다. 그럼 D는 모든 방법은 안 되네요. D 부동산은 순영가법도 안 되고 수익성지수법도 안 되고 내부수익법도 안 되죠? 맞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단일 투자한 상호 독립적 그래요. 그러니까 상호 독립적이란 말은 A, B, C, D가 다 따로따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단일 투자한 그러면 A 하나만 보겠다. B 하나만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A를 단일 투자로 본다. 하나만 본다. 그럼 A 하나만 보면 A는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수익성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내부수익률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요. 단일 투자이라면 상호 독립적이라면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또 내부수익률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단일 투자이라면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결론이 똑같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단일 투자이라면 순영가법이 되면 내부수익률법도 되고 수익성지수법도 되고 내부수익률법도 된다. 그럼 D 봐봐요. 순영가 안 되죠? 수익성지수 안 되죠? 내부수익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투자이라면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순영가가 0보다 큰 단일 투자는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 OX? 오! 단일 투자이다. 이게 A다. 그럼 A의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고 내부수익하고 요구수익 관계에서 내부수익이 더 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야만 다 투자가치 있을 거니까. 그럼 봐요. 단일 투자인데 순영가가 0 됐다. 수익성지수 몇 된다? 1 된다. 내부수익이나 요구수익이 같다. 됐죠? 네, 이렇게. 좀 더 어렵게 내면 단일 투자이다. 근데 요구수익률이 10%고 내부수익률도 10%라면 순영가는 0이 된다. OX? 오! 내부수익이나 요구수익이 똑같잖아요.
그럼 수령값 몇 대인데? 0. 수익성질은 몇 대고? 1대고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이해됐습니다. 단일 투자에 나오면 결론이 똑같다. 그다음에 어떻게 지문 나온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해봐. 강사실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적이란 말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 개 중에서. 그럼 상호 배타적이다. 순형가법으로 한다. 그럼 뭘 선택한다? A. 수익성 지수법을 한다. B. 내부수율법을 한다. C. 가장 큰 거 선택하니까. 되셨죠? 그러면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상호 배타적일 때 순형가법, 내부수율법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때 부의 증대. 부의 증대를 보자. 그러면 순형가법으로 해서 A를 선택했다. 부의 증대. 부의 증대는 돈 벌어주는 거. 이 순형가가 돈 벌어주는 거거든. 그러면 A를 하면 A는 1억 버는 것이다. B를 하면요 8천 버는 것이다. C를 하면요 6천 버는 것이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할래요? 순형가법. 그래야만이 부를 극대화시킨다. 순형가법이 부를 극대화시킨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상호 배타적이다. 무슨 방법을 했을 때? 순형가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순형가법과 내부수율법이 결론이 달라진다면 무슨 법을 했을 때? 순형가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는 투자의 우선순위.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부터 할래? 그 소리야. 투자의 우선순위. 그럼 투자의 우선순위는 할 것도 없어요. 금방 알아요.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부터 할래요? 그러면 순형가법으로 해보십니다. 순형가법으로 하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는 처음부터 제낄 것이니까. 이번에는 수익성 지수법을 합니다.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는 A. 됐죠? 그 다음에 내부수율법을 합니다. C, B, A.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형가법과 내부수율법이 항상 일치한다. OX, X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못해. 그냥 나도 죽어볼 것 같아 지금. 연일 계속되는 공부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젯밤에 자다가 순형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 얼마나 불쌍해. 자, 그러면 거기 6번이요. 자, 1번. 단일 투자하는 경우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율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그 밑에 순형가가 0보다 크면 단일 투자일 때 순형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이 1보다 크고 내부수익이 요구수보다 더 크고 그 이하 2번, 3번은 여러분 이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경우는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순형가법과 내부수익의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됐죠? 근데 무슨 방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순형가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자, 이제요. 104페이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기타사항을 봐요. 기타사항. 그게 내부수율법이야.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 순형가법.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럼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려면 순형가를 구해야 되겠죠. 순형가법은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순형가법은 순형가를 구해야 돼. 그러면 순형가법에서 순형가를 구하려면 요구수익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지. 요구수익을 알아야만 할인할 거 아니야.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를 빼는 거잖아. 그럼 이 현금 유입의 현가를 알려면 요구수익을 할인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순형가법에서 순형가 구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알아야 돼요? 요구수익을 미리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요구수익을 모르면 순형가 구할 수도 없고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부수익법은 이 부동산 내부수익으로 투자 여부를 따질 때 요구수익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까? 내부수익을 결정해요. 내부수익을. 그러면 내부수익을 구할 때 요구수익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그럼 볼래요?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미리 사전에 요구수익을 알아야 되지만 내부수익법은 요구수익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104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기타사항의 4번, 기타사항 1번 내부수익법은 사전에 미리 요구수익을 알 필요가 없다. 의미 되셨습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내부수익법의 기타 특성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2번 내부수익법은 우선순위가 순형가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부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도 아니다. 의미 되셨습니까? 네, 그러네. 자,
이제 5번으로 가요. 수년가법과 내부수입 비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일단 여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수년가법 등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 2번 부의 극대화 측면 아까 설명드렸죠. 3번 재투자 수익률 가정가 봐요. 재투자 수익률. 이 재투자 수익률은 요즘 시험 지문에 잘 등장하는데 그러니까요. 수년가법에서 재투자 수익률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내가 투자했다. 그럼 수년가법에서는 여기서 돈 벌면 다시 투자한다는 걸 가정하는데 그게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라고. 재투자 수익률 가정을 할 때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재투자 수익률로 봐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무슨 수익률일까요? 내부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수하냐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모두 다 재투자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OX, X.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시험이 출제했냐면 29회 때 작년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 수익률을 가정하고 수년가법은 시장 이자율로 재투자 수익률을 가져간다. OX, X 요구 수익률로.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내부적으로 달성되는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이. 근데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 더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돼요. 그럼 이 무위험률이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게 내부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입니까?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요구 수익률. 이 내부 수익률은 시장 상황을 반영 못하고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둘 중에서 합리적인 게 시장 상황을 반영한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그럼 재투자 수익률을 가정해서 더 합리적인 것은 요구 수익률을 재투자 수익률로 가정하는 수년가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다고. 됐죠? 자, 지금 설명이 이해 안 된다. 그 왜 합리적이라는 이유가 난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수년가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끝난다고요. 무조건 이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서 수년가법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끝나요. 더 우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요. 105페이지 이제 마무리할게요. 105페이지 세 가지 방법 비교 나왔습니다. 수년가법이든 수익성지분 내부 수익률 모두 다 매기 현금으로 고려하고 화폐 시장까지 다 고려합니다. 할인율, 수년가법 요구 수익률, 수익성지분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 뭡니까? 내부 수익률. 자,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 여부, 수년가법, 수익성지분 내부 요구 수익률 알아야 되죠. 내부 수익률 알 필요 없다. 가치 가산 원리와 부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은 뭔만? 수년가법만.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242쪽입니다. 242쪽. 242쪽 79번부터가 오늘 지금 배운 거예요. 79번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79번은 반드시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80번. 80번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80번 됐지요? 240페이지. 수년가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이 상당히 어려워요. 수년가법에 따라 투자 후 회수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여도 이게 재투자한다. 재투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수년가법은 재투자 수익률을 뭘 가정한다? 요구 수익률을 가정한다. 그 말이야. 그 말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에서요. 80번에 1번 지문처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을 이렇게 내죠. 이 정도 낸다고요. 수년가법은 재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뭘로 한다? 요구 수익률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이 이제 틀렸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2번. 수년제 가치에서는 부동산 운영에 따른 영업소득은 포함되지만 처분 시 지분복귀는 고려하지 않는다. OX, X. 수년가법에서는 봐봐요. 수년가법에서는 세후 현금 수지. 이게 운영에 따른 현금 흐름이죠. 그 다음에 세후 지분복귀의 처분이죠. 이거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수년가법의 특징 하, 가, 부, 모 나오죠. 그 모가 뭐야? 어머니 모짝 아니라고. 이게 뭐가 뭐예요? 모든 현금으로.
그 모든 현금 그러면 보유기간 동안 현금, 처분시 현금은 두 가지 다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이야. 근데 2번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잖아. 처분시 그래서 틀렸다고. 3번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자의 요구수율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한다. 자,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죠. 그럼 요구수율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 낮다? 높다. 근데 요구수율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틀렸죠. 4번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으면 요구수율이 0보다 작은 게 아니죠. 요구수율이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으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율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예, 지금 대답이 시원찮네. 자 80번에 잡아봐요.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커요? 요구 수익률이 커요? 요구 수익률이 크죠? 요구 수익률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한다. 예? 자 5번 수년제 가치가 0이랍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0이라고 할 수 있다. 0이라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수년제 가치가 0이면 내부 수익률하고 뭐가 똑같다? 요구 수익률이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80번 됐고 이제 82번으로 갑니다. 82번이 수년제 가치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2번 수년제 가치 계산 문제, 83번도 수년제 가치 계산 문제야. 그럼 82번하고 84번은 똑같은 문제야. 82번, 84번 보면 그럼 형태가 똑같죠? 그러니까 82번, 83번, 84번 다 수년제 가치 구하는 거야. 근데 82번하고 84번은 형태가 똑같은데 83번은 약간 달라요. 약간. 자, 그래서 82번은 제가 두 개만 해보면 돼요. 82번은 똑같은 거잖아요. A, B, C, D를 줬는데 똑같은 형태니까 두 개만 해보면 돼요. 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서운해 할까봐 두 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 근데 우리는 수년가 구해야 되잖아요. 수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알아야 되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투자 금액을 뭐라 그런데요? 현금 유출액에 유입 아니야. 생각을 해. 유출액 현가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유입액이 줬죠. 현금 유입액.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현금 유입액이 아니라 현금 유입액이 뭡니까? 현가죠. 이거 구하는 게 쟁점이에요. 그러면 수년가는 지금 82번처럼 나오면 수년가 계산 문제는 나누기 한 번 하면 다 끝나요. 나누기 한 번 하면. 자, A는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 숫자만 나오면 인상 이상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내년에 현금 유입액은 얼마입니까? 6,908원. 이게 나오죠? 이제 현금 유입 현가는 이걸 나누면 되잖아요. 나눕니다. 뭘로요? 할인율로. 할인율은 몇 퍼센트? 10%. 그럼 1.1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나올 겁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 나와요? 6,280입니다. 그럼 수년가 구해졌죠. 수년가. 수년가는 6,280에서 6,000 빼면 되죠. 그럼 여기서 6,000을 빼면 수년가 나오죠. 그럼 얼마? 280 이렇게. 그럼 B는 할 것도 없죠. B는요. 투자 금액이 5,000원입니다. 5,000이고 현금 유입액은요. 5,786이죠. 나누기 1.1입니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 나올까? 5,260. 그럼 끝났죠. 마이너스 5,000. 그럼 수년가는 260.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렇게 저는 여러분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 금액 6,908원을 1.1로 그냥 나누면 되죠. 그럼 현금 유입 현가 나고 여기서 투자 금액 6,000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82번은 C하고 D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84번도 같은 유형입니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수년가가 계산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 책에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못 풀어. 그러니까 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것은 지금 82번이 84번하고 똑같고 83번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만 하라고요. 83번은 이미 출제했어서 22회 때인가 약간 바꿨습니다. 자, 83번 가봐요. 83번을 구하든 뭐든 구하든 무조건 수년가는 수년제 가치를 두 개 알면 된다. 뭐하고 뭐 알면 돼요? 현금 유입액. 현금 유입액의 현가 마이너스 뭡니까? 현금 유출액 현가. 두 가지 알면 되는데 현금 유출액 현가는 반드시 준다. 얘는 반드시 주게 돼 있다. 그럼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가만 구하면 된다. 근데 여기
우리가 풀었던 82번. 82번은 현금 유입액을 딱 하나밖에 안 줬죠. 그렇죠? 82번은 현금 유입액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근데 83번은 가면 현금 유입액이 몇 개 줬습니까? 83번에 현금 유입액이 몇 개? 5개. 자, 83번 정신 차려. 지금 정신 나갔네. 자, 잘 봐요. 83번을 타임 스케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0. 현재 시점. 얼마 나가요? 900. 마이너스 900이죠. 900이 나가요. 근데 몇 년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년간. 이 부동산을 내가 지금 투자한다면 내 돈 900이 나간다. 5년 동안 보유할 것이다. 그럼 1차년도 2, 3, 4, 5. 5년 동안 뭐 할까? 영업하겠죠. 그럼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 현금 유입액은 두 가지잖아요. 영업에 따라서 세후 현금 수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세후 지분 복귀 있을 것이고, 복귀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는 82번 문제는 A 분산 이 698원이 이 두 개를, 아니 6,908원이 이 두 개를 합쳐버린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펼쳐놨잖아요. 그럼 1차년도에 얼마 들어와요? 110, 또 110, 또 110, 또 110. 마지막에 5차년도는요? 1210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이 들어올 걸 예상되는 거면 노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란 게 현금 유입액. 그 우리는 현금 유입액을 알아듣니까 현금 유입액 현가. 그 이 금액을 다 현재같이 만들면 돼. 이 금액 900이 현금 유출 현가. 그러면 현금 유출 현가는 900 나왔어요. 여기 900 나왔습니다. 여기 900.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다 현재같이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배웠죠.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뭐라고? 연금의 현가라고. 그러면 자, 이 금액 현재같이 만들고 이 금액 현재같이 만들면 되는데, 자, 110 곱하기 연금의 현가 하면 되죠. 연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기수 하면 되잖아요. 근데 110이 몇 번 나와요? 4번. 그럼 연금의 현가 기수 몇 년짜리? 4년짜리. 4번 나왔잖아. 똑같은 거. 이거잖아 지금. 정신 차려. 밥상 차려. 110, 4번 나오는데 현재가치 구해라. 현재가치 구하죠. 연금 일시불. 연금.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구하는 거죠.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금에다 연금 현가 기수를 곱하면 돼요. 근데 몇 개 나왔어? 4개. 그러면 4년짜리 곱한다고. 그 문제에 4년짜리 있는 거 봐봐요. 없죠. 몇 년짜리 줬어요? 5년짜리 줬어. 이런 4년밖에 안 주면서 5년짜리 줬는데. 자, 잘 봐봐요. 이 부동산 내가 사서 5년 동안 영업을 하는데, 그럼 5년 동안 영업하면 영업에 따른 현금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겠지. 여기 1210은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4차, 5차, 이 5차년도에 영업을 통한 돈하고 팔았을 때 돈하고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이해됩니까 지금? 예. 그럼 얘를 나누자고. 어떻게 나누냐면 영업에서 110 벌었고 팔아서 1100에 팔았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1210은 두 개가 결합되다고 아시겠죠? 근데 영업했을 때는 110이 들어왔고 다 110 들어왔으니까 팔았을 때 1100에 팔았다 이 소리야. 그럼 이제 110이 몇 번 나왔어요? 5번. 그럼 110 곱하기 연금의 현가에서 몇 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10 곱하기 연금의 현가에서 5년짜리 뭐라고 나왔습니까? 3.79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3.79를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 110의 현재가치 나온다고요. 그럼 3.79를 곱했더니 많이 나왔습니까? 네. 416 나왔어. 416. 그러니까 416.9 정도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주면하고 딱 떨어지게 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요거 남았죠? 요거? 1100 남았죠? 이것도 현재가치 만들어야지. 여기 110이 여기에 해당돼요. 세후 현금 수지고. 그 다음에 1100이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고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럼 여기 1100은 현재가치 만들 때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그러면은 일시불로 현가기수 몇 년짜리? 5년짜리 곱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노란색을 보면 1100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기수 5년짜리 몇 나왔어요? 0.62 나왔죠? 그럼 0.62를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0.6하면 682 정도 나와요. 68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는 417하고 682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럼 현금 유입 현가가 얼마 나와요? 현금 유입액 현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약 1100이 나온다고요. 1100이. 1100이. 그럼 여기다가 현금 유입 현가를 1100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럼 현금 유입 현가 1100에서 현금 유입 시장 900을 빼면 그럼 순현가는 얼마에? 2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숫자만 바꿔 놨어요. 우리 실제 시험은 1300, 1300, 1300, 1300, 그 다음에 1430 이렇게 줬어요. 그때.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 놨죠. 이 논리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들어올 권리 산되는 금액은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 네 번 들어왔고,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 1210은 5천에 들어온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됐다.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팔았을 때 들어온 거다고. 그러니까 팔았을 때 들어온 것은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나머지 110은 연금의 현재가치. 인상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82번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83번은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83번은 하실 분만 하시고 나는 못하겠다. 그럼 82번 하셔야 되고. 자, 넘어가서 86번부터는 10분을 쉬었다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